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에 있는 여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 연구, 우리 RNA를 수행하면서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실험 설계한 그 내용을 논문이나 또는 보고서에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서론 또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다른 교수님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 이어서 일반적인 연구 논문에 연구 방법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나누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 및 논의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할 강의에 앞서서 한번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창의 연구다 그러면은 참 이렇게 갑갑하고 무겁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무언가 되게 독창적이면서도 되게 어떤 거창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거창한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담부터 아마 떨쳐버려야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제를 또 어떻게 찾고 또 이 찾은 주제를 어떻게 실험 설계하고 수행할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탐구 결과를 어떤 형태로 표현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앞선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또 이 화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RNA를 그동안 많이 이렇게 심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강의의 큰 순서는 연구 주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은 이 정해진 연구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실험을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탐구를 수행할지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또는 실험 방법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 설계한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 논문이나 보고서에 작성하는 게 좋은지, 작성할 때는 어떤 점에 유념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몇 가지 어떤 예를 들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여러분들 연구 주제 정하는 게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구 주제를 좀 정하기에 좀 앞서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질문하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처음 맞이하는 어려움이 바로 어떤 주제를 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선배들이 해왔던 걸 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연구를 할지, 좋은 주제를 하나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예전에 한번 봤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대학의 교수님이나 또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연구한 것도 참고는 하는 건 좋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과학고나 또는 우리 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과학적 재능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생다운 그런 연구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실 과학적인 문제의 의문을 좀 품고 이제 과학적 질문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 과학적 질문의 대상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물체라든지 또는 생물 뭐 그리고 어떤 우리 어떤 이런 걸 포함한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사건이 첫 번째 우리가 관심사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넓게는 뭐 여러분들이 사회 현상까지도 이렇게 좀 더 저는 넓혀도 된다고 봐요. 이 사회 현상을 우리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자 너무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자연 세계만 다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사회 현상까지도 한번 이렇게 과학의 눈으로 과학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 주제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자,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과학적 질문의 뭐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크게는 질문 유형을 존재적 질문과 인과적 기능적 질문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존재적 질문이라고 하면은 존재적 질문은 밑에서 보는 것처럼 왜 물체가 지구를 향해 떨어져?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죠? 뭐 우리가 이제 만율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단풍이 들어? 뭐 이것도 어떤 기원을 묻는 그런 어떤 질문이 되겠죠. 뭐 설탕은 왜 물에 녹는가? 왜 또 설탕은 뭐 찬물보다 따뜻한 물에 많이 녹아? 뭐 이런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질문은 어떤 기원을 탐색하는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R&E를 수행하는데 이런 존재적 질문은 좀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이런 어떤 기원적 질문은 벌써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거의 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전문 서적을 찾아보면은 벌써 답이 다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답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사실 우리 그 어떤 정말 뛰어난 과학자조차도 아직 풀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떤 존재적 질문과 함께 또 우리가 인과적, 기능적 질문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 인과적, 기능적 질문은 뭐 어떻게 또는 어떤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질문인데 주로 이제 원리를 탐색하는 질문이에요. 뭐 밑에 있는 예처럼 뭐 식물의 성장에 햇빛의 세기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는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햇빛, 그 원인이 되는 햇빛의 세기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거라든지 또는 안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뭐 어떤 이런 어떤 원리와 관련되는 질문. 아마 여러분들이 R&E 주제를 수행하면서 아마 이런 인과적, 기능적 질문을 많이 여러분들이 던지고 뭐 이런 인과적, 기능적 질문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연구 주제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이런 연구 주제를 삼았으면 좋겠고 실제 여러분들 연구한 걸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인과적, 기능적 질문이지 뭐 존재적 질문은 사실은 거의 찾아보기는 이제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뭐 과학적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어떤 주제가 좋을까? 뭐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존재적 질문보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종속 변인, 즉 결과가 되겠죠, 그죠? 에 미치는 독립 변인, 즉 원인이 무엇이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이 결과에 미치는지 알아보는 이런 어떤 인과적, 기능적 질문을 연구 주제로 했으면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동안 뭐 작년 또는 그 전해 간혹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다루는 연구 주제의 어떤 실제 예를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마이크로 니들의 어떤 투과율 정진. 뭐
계면활성제의 어떤 살균 효율에 대한 연구, 뭐 폐의약품의 식물 성장 촉진제로서의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뭐 등등 많죠, 그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연구들이 참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요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현한 걸 한번 보면은 미세먼지가 이슬방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어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모양에 대한 탐구. 앞에서 있는 어떤 연구 주제랑 좀 뭔가 조금 결이 좀 다르죠, 그죠? 요 연구는 선생님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연구 중에 하나였는데, RN이 뭐 어떤 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새 환경이 많이 오염되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의 크기가 뭔가 이렇게 좀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 오염이 많이 된, 대기오염이 많이 된 날하고 그렇지 않은 날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대기가 오염된 정도, 특히 이제 미세먼지 농도, 뭐 영향을 주는 게 많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실제 이슬방울, 맺힌 이슬방울의 어떤 크기, 뭐 또는 어떤 표면각, 접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한 연구가 있어서 이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좀 괜찮았던 연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모양에 대한 탐구. 수도꼭지 여러분들 털면은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우리 눈물 모양처럼 막 떨어지는 그런 것들 많이 볼 텐데, 그 물방울이 톡 떨어지고 나면은 그 물방울 떨어지는 그 언저리에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물방울이 또 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에 대한 탐구를 한 건데, 이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여위에 보이는 이 연구들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솔직히 보면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어떤 대학원생이 연구할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이제 폐의약품 식물 성장 촉진 활용 발행 연구 뭐 여러분들이 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지만 되게 어떤 상업적이고 어떤 펀딩을 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아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교수님들이 별로 할 연구들은 아니에요, 그죠?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좀 정말 소소한 뭐 뒤에 뭐 얘기가 있으니까 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삼는 주제는 이렇게 이미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너무 무리하게 흉내내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소소한 연구도 참 많은데 왜 이렇게 어떤 대학 실험실에 가서 그 교수님이 하는 연구 뭐 흉내내서 그냥 막 이렇게 좀 하는지. 사실 이런 연구들은 별로 그렇게 어떤 좋은 인상, 어떤 감동을 잘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RNA 연구에서 뭐 심사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은 별로 없어요. 실제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많이 요새 그 RNA 연구하면 많이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은 실제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들이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연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좀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좀 수행했으면 해요.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뭐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과학적 질문, 뭐 주로 뭐 인과적 기능적 질문이 되겠지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이런 질문 중에서 정말 소소하더라도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정말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하는 연구, 아까 이제 잠깐 봤지만 뭐 정말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모양에 대한 탐구, 이거 과학자들이나 뭐 또는 어떤 대학원생들이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교수나 연구원들이 너무 소소해서 하지 않았을 법한 주제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정말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한번 수행해보는 연구, 이런 연구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이 연구가 좀 더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이제 연구가 수행되면 되겠죠, 그죠? 예, 뭐 이런 게 뭐 지금 좀 긴 시간 동안 막 연구 주제 정하기를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연구 주제가 정해지면은 이 다음부터 실험 설계 뭐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연구 주제를 여러분들 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뭐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설을 설정을 좀 하나 해둬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던진 어떤 과학적 질문을 좀 더 이렇게 연구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뭐 대부분 여러분들 보고서나 논문에는 굳이 연구 가설을 갖다가 쓰지 않아도 돼요.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서론 부분 말미에 뭐 연구 주제라고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인 연구 주제가 들어가는데, 그 연구 주제가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가설인 경우가 좀 많아서, 자, 그렇지만 이제 가설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가설이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혹 여러분들 보고서나 이렇게 논문을 보다 보면은 이게 뭐 가설이라고 해서 막 적어 놓은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설과 여러분들이 예상을 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과 예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실험 설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의 원인에 대해 가지고 타당한 설명을 찾아서 그 까닭을 설명하는 잠정적인 답. 다시 말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어떤 인과관계. 여기서 보면은 원인이니까 이게 독립변인이 되겠죠, 그죠? 원인과 어떤 현상, 즉 결과가 되겠죠.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인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진술, 이걸 갖다 우리는 이제 가설이 될 텐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원인과 현상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되게 중요한 말, 타당한 설명,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걸로서 잠정적인 답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잠정적인 답을 여러분들이 얻고 또 타당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도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론적 배경을 갖다가 쓰고 하는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당한 설명을 찾아서 잠정적인 답을 갖다가 이렇게 인과관계로 이렇게 기술하는, 뭐 이게 이제 바로 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과학적 질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근거로 설정해 좋은 가설이지, 이게 타당하지 않는 그런 설명은 사실 좋은 가설이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거는 가설이라고 그러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과 예상을 조금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가설은 뭐고 예상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예상은 정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상, 주로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갖다가 미래를 갖다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설은 무엇인가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요거 두 개가 좀 찬찬히 음미를 해보시면은 예상과 어떤 결과가 다른지를 알겠죠, 그죠? 한 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예상은 결과에 대한 근거 있는 추측, 미래에 근거 있는 추측이 되겠고, 그래서 이 예상은 여러 가지 어떤 관찰과 뭐 분류, 측정 이런 걸 통해서 얻은 어떤 규칙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가설은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설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막 얘기가 좀 지루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 설계에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실험 설계라 그러면은 사실은 변인 통제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어떤 연구 주제는 대부분 어떤 인과적 기능적 질문에 어떤 기반으로 한 어떤 연구 주제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어떤 관계, 즉 이런 어떤 현상과 같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뭐야, 이걸 규명하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의 RNA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인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는 얘기가 곧 실험 설계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한 어떤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는 이제 실제 그러면은 어떻게 실험을 이렇게 설계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막 실험을 뭐 설계하더라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설계하기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탐구할 현상, 즉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을 먼저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아마 이게 이제 선행 연구를 찾아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런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나 어떤 조건인 이제 독립변인, 아까 이제 독립변인 그랬죠. 과 다시 또 독립변인일 텐데, 이 독립변인은 다시 여러분들이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무수히 지금까지 많이 들어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 설계해 내온 어떤 글을 읽어본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수행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 어떤 실험 또는 연구 상황에서 이렇게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론 이거는 어떤 그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에 대한 어떤 정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설계할 때 이렇게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적절하게 실험을 설계하는 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조작변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통제변인이 생각지도 못한 통제변인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을 해 두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이렇게 설계하거나 수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조작 변인 외에 다른 변인이 함께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 못해서 실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물 성장에 미치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얘처럼 어떤 햇빛이 어떤 영향을 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는 햇빛을 받게 하고 하나는 여러분들 햇빛을 받지 않는 어떤 냉장 속에 넣었다고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는 햇빛을 받고 안 받았겠죠, 그죠? 하지만 둘 햇빛을 받는 쪽, 양지바른 쪽에 둔 것은 벌써 이제 온도가 높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는 온도가 낮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렇게 어떤 통제 변인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두 개의 변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없는 듯 하지만 여러분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실험 설계한 거나 또 실험 과정을 쓰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뒤에 내용은 나중에 어떤 결과 우리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이어서 실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했는데 실제 탐구를 수행하다 보게 되면은 제대로 변인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탐구를 수행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된 어떤 강의 어떤 주제는 실험 설계하기까지
있고, 실제 실험을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결과 분석, 요거는 이렇게 나중에 이 다음 이렇게 우리 이어지는 강의인 뭐 결과 분석이라고 하는 세부 주제에서 조금 더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뭐 선배들이 뭐 또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동료들이 했던 연구들 예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떤 실험 설계한 걸 보면은, 자, 이 연구는 어떤 주제냐면은 히알루론산의 어떤 겔화에 미치는 가교제로서 BDDE와 EGDGE, 아이고 기네요, 그죠? 이거의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학생들은 이 표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실험을 설계를 했어요. 히알루론산에다가 이렇게 가교제를 하나는 BDDE만 넣고 하나는 EGDGE만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E가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샘플 2는 두 개를 동시에 다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종류의 어떤 겔화 상태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요 세 개의 샘플 중에 어느 게 어떻게 가교제를 하나만 쓰는 게 각각이 좋은지, 혼합해서 쓰는 게 좋은지, 뭐 이걸 갖다가 이제 탐구를 한 연구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보세요. 점성을 이제 측정을 하겠죠. 이제 겔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점성을 가지고 겔화 정도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얇은 관, 튜브, 스탠드, 클램프 이렇게 이제 이용해 가지고 바늘이 얇은 관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겔화된 혼합물 여기에 이렇게 폭 박히게 했어요. 자, 박힌 깊이가 깊을수록 겔화가 되면은 점성이 커져서 잘 바늘이 뚫고 들어가질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덜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요런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겔화가 되었는가, 막 이걸 탐구한 연구예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3개의 튜브에 각각 5번씩 측정하였다 했는데, 이제 5번 측정한 거는 그만큼 이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 여기는 이제 그래도 뭐 한 5번씩 측정했으니까는 나름은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험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정밀도와 정확도를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실험은. 우선은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측정 기구에 의존을 해요. 우리가 좀 더 이제 고가로 되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뭐 그런 어떤 기구를 쓸수록 좀 정밀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과 정리한 거를 한번 보여줄 텐데, 그때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이 5번 실험을 했는데, 이 측정 도구를 가지고 했는데 바늘이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들어가는 깊이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죠? 사실은 이 설계의 맹점이 이런 거예요. 이 설계를 지금 잘했다고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잘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고쳐야 될 점도 많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이 제대로 못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깊이가 또 달라질 거고, 이게 수직으로 떨어져야 될 텐데, 이런 것들 이 정교하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되질 않아서, 사실은 이 측정 도구는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5번 측정한 거는 일종의 뭐 재현성이기도 하고, 여러 번 측정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참값에 가까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정확도는 측정하는 사람이 어떤 실험에 대한 어떤 자세와 집중력에 보통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실험 설계할 때 가능하면은 되게 정밀도가 높은 측정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또 있던 정밀도가 높은 기구를 여러분들이 만든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구가 정말 정밀하도록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러 번 실험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보고서나 어떤 연구 결과물을 보면은 그 달랑 실험 한번 한 경우도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어떤 독자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항상 좀 유념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또 다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는 폐의약품의 식물 성장 촉진제로서의 활용 방안 연구예요. 자, 우선 여기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에 사용될 용액을 어떻게 제조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갖다가 설계해서 이렇게 실험 방법을 했는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면은, 우선 폐의약품 마데카솔, 후시딘, 다음에 EGN, 타이레놀 이 등등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폐의약품 희석 용액을 이제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런 걸 폐의약품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한 걸 보면은 이런 폐의약품 희석 용액의 pH를 측정한 다음에 이 용액들을 수국에 300ml씩 주면서 3, 4일간 관찰을 했어요. 이때 뭘 봤냐면은 꽃잎의 색깔, 줄기, 뿌리 등을 자세히 관찰해서 식물 성장 촉진제로서 이 폐의약품이 효과가 있는가를 본 연구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연구가 고칠 점이 좀 많아 보여요? 아니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주제가 폐의약품이면은 이것만 있지 않겠죠, 그죠? 마데카솔, 후시딘, EGN, 타이레놀 이것만 있지 않고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연구 주제를 너무 이렇게 넓게 잡는 거 이것도 좋지 않아요. 좀 더 이렇게 좀 좁혀서 이렇게 연구 주제를 좀 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인데, 왜냐하면은 식물이 자라는 데는 영향을 주는 변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수국이 있어요, 그죠? 그럼 같은 수국에 주진 않았겠죠, 그죠? 수국이 다를 텐데, 자, 여러 개 수국이 있다 그러면은 이 수국마다도 이렇게 건강한 정도가 다 다르겠죠. 사람도 보면은 왜 타고날 때 건강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좀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것처럼 다 똑같진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국을 어떤 변인을 통제하는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300ml씩 주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3, 4일간 관찰해서 이 성장을 충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조금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그리고 색깔, 줄기, 뿌리까지 이제 자세히 관찰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뿌리를 갖다가 어떻게 관찰을 할 것인지, 뿌리를 왜 관찰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게 부족해요. 특히 식물을 가지고 다룰 때는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구 실험 방법을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했던 걸, 쌤이 좀 너무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똑똑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의미를 잘 파악을 했으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작성은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걸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실험 설계가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에 들어갈 때, 즉 작성될 때는 일반적으로 연구 방법 또는 실험 방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카테고라이즈 된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쓰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특히 우리가 이제 화학이잖아요, 그죠? 화학은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시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시약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보고서에 제가 쭉 봤는데 이렇게 10개 중에 하나조차도 제대로 어떤 시약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경우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구를 또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재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연구에서. 그런데 어떤 걸 썼는지 모르면은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대한화학회지 최근호에서 내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커큐민으로 프린팅한 종이와 면직물의 유해가스에 대한 색채 감지 거동. 이런 연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연구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과학자가 할 만한 연구는 여러분들 안 했으면 한다는 거 그랬죠. 자, 그래서 면직물을 썼기 때문에 면직물 뭐 있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면직물에 대해서 면직물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결과도 좀 달라지겠죠. 그죠? 색채 감지 거동이. 그래서 어떤 면직물을 사용했는지 이렇게 좀 커튼 160, 220 어떤 요 면직물 어떤 뭐랄까요 아이디 같은 정확하게 적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종이는 A4 용지인데 어떤 종인지 80g 짜리 더블 A 프리미엄을 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한 시약은 명방과 소듐 알지네이튼 염산을 썼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구입했고 순도가 얼마가 되고 이게 다 찍힌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근데 정수조차도 어떤 정수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실험 설계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에 쓸 때는 반드시 이런 걸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척제 잔류량 확인을 위한 계면활성제 분석법 확립에 대한 것에서 기기 분석에 보면은 계면활성제 분리 및 검출을 위해서 어떤 기계를 사용했고 LC, MS 이거 썼죠. 요 기계는 어떤 제조사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모델명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계를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셈을 사용했다, 템을 사용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어떤 셈을, 어떤 템을 뭐를 사용했는지 이런 얘기들 거의 다 적지는 않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천천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한번 보세요. 보면 기기를 분석했고 이 기계 분석을 어떻게 작동해서 했는지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다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연구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재현성 때문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쓰는 것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고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는 시약막 기기에서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시약 따로, 실험기구 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약 및 기기 이렇게 해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작성할 때 공부도 하겠지만 또 사용한 기기에 대한 공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좀 게을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정말 UV 비지블, FTIR, TLC, TEM, SEM 여러분들 그동안 심사해 보면은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들인데 이런 기기들이 원리가 뭔지 이 기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지 정보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학생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아마 대학에 있는 교수님 또는 대학원생 또는 조교가 이렇게 대신 또 실험을 좀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결과만 가지고 자꾸 외워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그런 공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용하려면은 제대로 좀 공부를 하기 바라고 꼭 이런 기계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비싼 대학 있는 실험 기구를 안 써도 할 수 있는 연구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 유념하고 만약에 이런 기기를 사용한다면은 이런 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좀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 연구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연구 주제의 내용은 학생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탐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논문에 쓰는 형식은 좀 과학자답게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게 어떤 교수나 뭐 또는 대학원생이 하는 그런 연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형식까지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은 학생답게, 탐구 방법과 논문 형식은 과학자답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용은 학생다웠으면 좋겠고, 실험 설계할 때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독립변인 특히 철저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식물 같은 거 할 때는 식물의 성장에 주는 영향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그를 통제하고 뭐 조작하고 되게 잘한 듯 하지만 실제 실험을 갖다가 수행하는 과정이든 또는 설계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바라고, 뭐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봐서 진짜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시약의 어떤 제조사, 뭐 순도 등도 자세하게 기록하기 바라고, 실험을 통해 타당한 결과가 나오는지 실험 과정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자세히 기술을, 요거는 이렇게 앞에 있는 요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용한 기기 또는 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이러한 공부도 좀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화학 분야의 어떤 실험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좀 이렇게 뭐 얘기가 좀 많았죠, 그죠? 많았는데 요건 요 강의는 요도로 마치도록 하고, 막 이어서 여러분들 어떤 실험 수행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뭐 주로 이제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